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인데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대신 무려 1168억 원을 들여 재생사업을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신동인데요. 창신동은 일제강점기에는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 한국전쟁 후 그 주변 절벽 아래로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1960년대에 판자촌 주거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이후 동대문 평화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봉제 공장이 밀집하여 한때 천여 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봉제산업 집적지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금만 위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위치한 삼선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지만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지역을 임장하면서 서울에서 재개발에 자꾸만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의 뉴타운 열풍에 따라 창신동 역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과 봉제 공장들의 보상 문제가 복잡했고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높은 분담금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뉴타운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었죠. 이 사업으로 2014년부터 116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정비, 주차장, 주민시설, 공원과 놀이터 조성, 공방과 협동조합 설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골목길 담장의 벽화를 그리고 전망대, 봉제역사관, 카페 등으로 관광객은 늘었지만 정작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 환경 개선은 미미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창신동은 여전히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과 노후주택이 빼곡했고요. 일부 집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기본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동네의 겉모습만 잠깐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30-4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졌죠. 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 실망하게 됩니다. 창신동 노후주택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고 도시재생 이후 오히려 동네 슬럼화가 진행됐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데다 도시재생 이후 공공재개발 대상에서도 제외되자 오히려 주거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부터 창신동 주민들은 도시재생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50%를 돌파하는 등 아파트로의 재개발을 향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삼선동 역시 창신동과 비슷한 시기에 노후 주거지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낸 사례로 꼽힙니다. 삼선동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 본격화된 재개발 방식을 채택하며 창신동과는 방향을 달리했는데요. 노후주택 밀집지를 몇 개 구역으로 쪼개서 단계별 재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삼선동 남측 언덕 일대에는 2010년대에 들어서 현대힐스테이트, 대우프루지오 등 대규모 새아파트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삼선동 2가 일대 삼선 5구역에서 최고 16층 높이의 19개 동 1223가구 아파트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진행하여 2027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삼선동 재개발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재개발이 취소되거나 속도가 지연되었고 완공된 아파트 단지끼리 연식 차이가 크게 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삼선 대우프루지오와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무려 20년의 연식 차이가 발생하고요. 특히 삼선 4구역은 사업부지의 북동측 구릉지에 한양 도성과 3군 부총 무당의 문화재로 인해 평균 용적률이 130%에 불과해서 일반 분양 물량 확보를 통한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2013년 주민들의 요청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이 실패하는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높은 분담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알박기라는 현실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일이 흔히 벌어지죠. 결국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자주 지연되거나 결국 포기됩니다. 창신동과 삼선동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서울 도심 안에 있는데도 도시재생과 재개발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재생을 시작할 때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마을을 허물지 않고 천천히 고치면서 공동체를 지켜보자는 거였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던 이유는 막대한 비용이 주민들의 분담금이 아니라 공공예산으로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1168억 원이라는 예산을 주민들이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116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역의 가치 또한 올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도 나아지지 않았고 지역의 가치 또한 올라가지 않았죠. 반면 아파트는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분양 수익도 크기 때문에 민간도 참여하고 조합도 운영이 됩니다. 특히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 수지도 맞추기 쉽습니다. 결국 현재 한국 도시정비의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자산가치 상승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재개발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분담금을 내기 싫으면 현금 청산을 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포기하기 싫다
오죽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현금 청산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서울 내에서 다른 거주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결국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각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파리의 벨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벨빌은 다문화, 노동자들이 밀집해 살던 지역으로 20세기 중반까지도 낙후된 주거지와 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빈민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고층 아파트를 짓는 전면 재개발 방식이 적용됐고 이로 인해 많은 원주민들이 이주하면서 기존 마을의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건물의 80%를 보존하고 철거 대상은 대폭 줄이며 철거되는 주민은 모두 지역 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특히 새로 짓는 주택은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서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했고요. 그 결과 벨빌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공동체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고층 아파트 위주의 개발구역은 여전히 경관훼손과 단조로운 도시구조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의 윌리엄스버그는 시장 주도형 재개발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원래는 낙후된 공업지대였지만 2000년대 초반 예술가와 청년층이 유입되며 활력을 얻기 시작했고 뉴욕시가 2005년 이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재조정하면서 대형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고급 콘도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도시 미건과 생활 인프라는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 개발이었던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대 이하였고 결국 히스패닉계 등 원주민 다수가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렴한 주택의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지만 초기에 약속된 공공임대 비중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성과는 컸지만 사회적 형평성은 뒷전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벨빌은 전면 철거 방식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존형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바꿔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지켰지만 윌리엄스버그는 생활 환경은 개선됐어도 원주민 이탈과 계층 변화가 심각한 사례였습니다. 두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벨빌처럼 원주민의 재정착을 기본으로 하고 윌리엄스버그처럼 경관과 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주거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진정한 재개발은 높은 분담금으로 깨끗한 새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분담금을 내기 힘든 원주민들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지금 창신동은 또 한 번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 중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려는 모델로 서울시와 주민이 함께 초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시는 창신동 4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하고 약 6,4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발 방향은 낙산의 자연지형과 성곽 경관을 고려해서 고도 제한을 적용하고 저층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분산 배치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주대책, 주민보상, 문화재 보호 등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동은 현재 저평가된 상태에서 향후 주거환경과 자산가치 모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앞으로 창신동처럼 서울 핵심 지역의 재개발이 계속 지지부진해진다면 서울은 점점 더 늙고 낡아갈 수밖에 없으며 주택 공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작정 높은 분담금을 요구하는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원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시키면서도 도시가 새롭게 정비될 수 있는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